냄새나요, 어머님! 손 치우세요! VIP 병실 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열려있던 병실 문 너머로 그 소리가 복도까지 퍼졌어요. 63 시어머니의 손목을 뿌리친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손이었어요. 칠순 노인 환자가 잡아주셨던 손이 떨어졌습니다. 귀한 손이라며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그 손에서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들은 병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 새끼가 저들에게 잡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들은 몰랐어요. 지금 자기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바닥이 누구 것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40년 젓갈 장사를 해온 사람이지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며 저를 반겼어요. 오늘따라 유독 쑤시는 게 비라도 오려나 싶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독한 비누를 손에 묻혔습니다. 박박 문질렀어요. 손톱 밑까지, 송금 사이사이까지 40년 세월 젓갈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씻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준호한테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요. 그 마음 아시면 제 이야기가 남 이야기로 안 들리실 겁니다. 낡은 패딩을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익숙한 소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트럭에서 쏟아지는 젓갈 상자들, 경매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고무대야에 물 퍼붓는 소리, 비린내와 소금기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집 냄새와도 같았어요. 정수가 왔어? 옆 좌판 순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언니. 오늘 새우젓 들어왔어? 막 내렸어. 상태 좋다. 저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새우젓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괜찮았습니다. 준호를 키울 때도 이 자리였어요. 새벽에 나와서 젓갈 떠 팔고, 오후에 잠깐 눈 붙이고, 저녁에 준호 밥 차려주고, 밤에 다시 새벽 준비하고, 남편은 준호가 5살 때 떠났습니다. 어느 날 짐 싸들고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호 먹이고 키우는데 급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 자리를 지켰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준호만 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명문이었고 대학은 의대에 붙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좌판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창피하게 왜 그래? 준호가 민망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안.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런데요. 그날 준호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젓갈 장사 안 해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 한마디에 그간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라면 끓여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기뻐서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요. 의대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벽 장사만으론 부족해서 저녁에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뛰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약 바를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공의 시절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저는 가끔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늘 로비에서 받아갔어요. 한 번도 병동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나면 안 돼. 환자들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라고. 의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준호가 32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첫 인사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님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응, 장사하느라 그래. 아, 네. 그게 끝이었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뵙겠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준호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요. 따로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엄마 젓갈 장사 안 해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연안부두에서 젓갈을 팔았고,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 무렵 저한테는 준호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준호가 병원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목 좋은 자리가 났다며 좋아하더군요. 엄마 그 자리 진짜 좋아. 근데 보증금이 너무 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40년 젓갈 장사로 모은 돈, 노후 자금으로 묵혀뒀던 돈, 전부 털어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네, 제가 샀어요. 건물 전체를요. 다만 제 이름을 숨겼습니다. 관리소장 최만식 이름으로 내세웠어요. 왜냐고요? 아들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젓갈 장수 엄마한테 돈 받아서 병원 차렸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요. 이미 냄새난다고 밀어내는 애였습니다. 제가 더 나서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다 준호 명의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준호는 그게 자기 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아침은 좀 달랐습니다. 젓갈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준호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0년 만에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준호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게 아니라 준호가 잠깐 말을 끊었어요. 병원 개원 1주년이거든. 다음 주에. 아, 그래. 벌써 1년이 됐구나. 응. 그래서 말인데. 준호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VIP 병실에 계신 분이 있는데 나한테 은인이야. 그분이 집밥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국 좀 끓여다 줄 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먼저 부탁을 하다니. 그럼 당연하지. 뭘 끓여갈까? 갈비탕이면 좋겠어. 엄마 갈비탕 맛있잖아. 알았어. 준비해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정수가 무슨 전화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호가 전화했어. 병원에 국 끓여오래. 어머 세상에. 드디어 효도하려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엄마를 찾는구나.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엄마 젓갈 장사 안 해도 돼. 그 말을 이제야 지키려나 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병원 바닥을 제가 밟고 그 바닥이 뒤집어질 줄은요. 정말 몰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전날 미리 사뒀어요. 핏물을 빼느라 밤새 물을 갈아줬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갈비를 넣었어요. 불 조절을 하면서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불 앞을 지켰어요. 손이 뜨거웠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준호 생각에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예전에도 이랬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들어오면 저는 늘 국을 끓여놨어요. 엄마 나왔어. 그래 준호야. 배고프지? 국 먹어. 엄마 국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언제였더라? 마지막으로 준호한테 국 끓여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10년은 됐을 겁니다. 아니, 더 됐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준호는 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요. 국이 다 끓었습니다. 간을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보온이 되는 용기에 국을 담았어요. 보자기로 정성껏 쌌습니다. 식지 않게 수건으로 한 번 더 감쌌어요. 새벽 5시.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준호가 시간을 안 알려줬습니다. 몇 시에 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귀찮게 할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가면 되겠지 싶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깨끗한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젓갈 냄새가 안 배어 있는 옷을 찾았어요. 10년 전에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 전공의 수료식 때 입으려고 샀던 건데 결국 못 갔었어요. 그때 준호가 그랬습니다. 엄마 안 와도 돼. 어차피 형식적인 거야. 저는 그 옷을 꺼내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얼른 달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손은 거칠고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빗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자식 만나러 가는데 자식한테 민폐가 될까봐 걱정되는 거요. 그 마음 아시면 제가 왜 그렇게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아침 7시 강남행 버스를 탔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어요. 국이 식을까 봐요. 1시간 반을 달려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확 달라졌어요. 유리벽 건물들, 번쩍이는 간판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제가 사는 동네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젊은 여자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새벽부터 비누로 박박 씻었는데도 냄새가 나나 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낡은 패딩 입은 저만 달랐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벽이 햇살에 반짝였고 입구에는 화분이 줄지어 있었어요. 간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정형외과. 금색 글씨였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며느리가 있을 테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큰 화면이 있었고 병원 속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VIP 병동이 어딘지 안내판을 찾아봤어요. 저기요.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장 입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혹시 어디 찾으세요? 아, 네. VIP 병동이요. VIP 병동은 별도 출입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약하셨어요? 아, 제가 원장님 어머니인데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패딩, 보자기, 주름진 얼굴.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로비 한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하얀 정장에 하이힐,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진했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준호가 오라고 해서 VIP 병실에 은인분 계시다고 국 끓여오래서. 유진이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진이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갈비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다시 나왔어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준호가 오라고 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끓인 국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 반을 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고요? 잠깐만. 저는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준호 얼굴만 보고 갈게. 국만 전해주고. 어머님. 유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VIP 병동에 중요한 분이 계세요. 좀 곤란해요. 나도 알아. 그분한테 국 드리러 온 건데. 아니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유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네. 저는 유진이 손을 내려다봤어요. 제 팔을 잡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어요. 제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은 희고 매끄러웠어요. 같은 사람 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돌아보니 준호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 왔어? 응. 국 끓여왔어. 아. 준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살짝 고개를 저은걸요. 그리고 준호가 입술을 깨문걸요. 엄마, 그게.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좀 바빠서. 응? 미안한데 오늘은 좀 곤란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준호가 오라고 했습니다. 갈비탕 끓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곤란하다고요? 야, 너가 오라고 했잖아. 그게.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준호도 지금 곤란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무슨 상황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숨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 식으면 맛없어. 엄마.
준호가 제 손을 막았어요. 오늘은 진짜 안 돼. 그 말투가, 그 눈빛이 10년 전 로비에서 도시락 받아가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 나면 안 돼. 그때도 이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국을 끓였어요. 1시간 반을 와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고요? 준호야.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얼굴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 은인분한테.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한데? 지금 VIP 병동에 중요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올라가시면. 유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내가 올라가면 뭐? 유진이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미지가 안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니까 젓갈 장수 시어머니가 올라가면 VIP 환자한테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지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0년 동안 젓갈 팔아서 아들 의대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이 건물도 샀어요. 그런데 이미지가 안 좋다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준호만 곤란해지니까요. 알았어. 저는 보자기를 내렸어요. 그럼 이것만 전해줘. 식기 전에 준호한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고마워 엄마. 응. 그분 맛있게 드시라고 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순덕이었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됐어? 아들 만났어? 언니. 응. 좋았겠다. 국 맛있다고 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수가 왜 말이 없어? 언니, 나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은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준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왜? 엄마 어디야? 아직 안 갔어? 응. 버스 정류장인데. 엄마 다시 와. 응? 그분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 국 끓여온 사람을.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진짜? 응. 빨리 와.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건가?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VIP 병동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병원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니. 저를요. 국 끓여온 사람을요. 로비에 들어서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응. 준호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VIP 병동이었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와. 응. 괜히 오래 있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엄마.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 앞에서 젓갈 장사 얘기는 하지 마.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VIP 병동 복도가 나타났어요. 아까 로비와는 또 달랐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텔 같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준호가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복도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VIP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문이었습니다. 문 옆에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창가에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인자한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노인이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아, 원장님 어머니시구나. 반갑습니다. 국을 끓여왔는데 맛있게 드시라고요. 허허, 고맙습니다. 집밥이 그리웠는데. 노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들고 온 보자기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직접 끓이신 거예요? 네. 새벽부터 고왔어요. 아이고, 정성이 대단하시네. 노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손 좀 잡아봅시다. 저는 노인 곁으로 다가갔어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노인이 제 손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구만. 아, 네. 장사를 좀 해서요. 무슨 장사?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준호가 젓갈 장사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조그만 가게요. 그래요? 이런 손은 오래 일한 사람 손이야. 귀한 손이지.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유진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노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유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유진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냄새나요 어머님. 손 치워요. 제 손목을 뿌리쳤어요. 노인 손에서 제 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휘청거렸어요. 뒤로 두어 발 밀려났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노인이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아니, 괜찮은데. 노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손에 냄새 옮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물티슈 가져올게요. 유진이가 간호사에게 손짓을 했어요. 간호사가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이가 직접 노인 손을 닦아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노인이 잡아줬던 손, 귀한 손이라고 했던 손, 그 손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며느리가 닦아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병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다 봤을 거예요. 며느리가 엄마 손목을 뿌리치는 걸요. 냄새난다고 소리치는 걸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내 아들이.
엄마가 망신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유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밖에서 잠깐 얘기해요. 저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걸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호사들, 다른 병실 보호자들, 다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유진이가 소리쳤으니까요. 냄새난다고, 손 치우라고, 다 들었을 거예요. 유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회장님 손을 잡으세요? 그분이 먼저 잡자고 하셨어. 그래도 피하셨어야죠. 뭘 피해? 어머님 손에서 냄새 나잖아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에 비누로 박박 씻은 손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씻었어. 그래도 배어 있잖아요. 40년이면 얼마나 배었겠어요.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준호 은인이라며. 그냥 은인이 아니에요. 이 지역 의료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병원협회 고문이시라고요. 유진이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분 심기 건드리면 저희 병원 끝나요. 나는 그냥 국 갖다 드리러 온 건데. 그러니까요. 국만 드리고 나오셨어야죠. 왜 손을 잡고 그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손을 잡자고 했는데, 귀한 손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혼나는 기분이요. 그 억울함 아시면 제가 왜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 준호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이 옆에 섰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회장님 손을 잡으셨어. 내가 말렸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랬어? 그분이 먼저 손 잡자고 하셨어. 그래도 피했어야지. 아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아까 병실에서 다 보고도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분이 귀한 손이라고 했어. 고생한 손이라고. 엄마.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야. 예의상이요. 그 따뜻한 말이 예의상이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회장님은? 기분 안 상하셨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두 사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듣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때 복도 끝에서 누가 걸어왔어요. 보안요원이었습니다. 아까 VIP 병실 앞에 서 있던 사람이요. 유진이가 보안요원에게 말했어요. 권 씨, 이분 로비까지 안내해드려요. 네. 보안요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나가시죠.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엄마 좀 봐. 한마디만 해줘.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눈을 피했어요. 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보안요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원장님 어머니래. 무슨 냄새가 난다던데. 어쩐지 원장님이 부모님 얘기를 안 하더라.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병실에 있던 간호사였어요.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컵이었어요. 이거 드세요. 저는 물컵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간호사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물컵을 쳐다봤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방금 그 복도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했던 사람.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건물, 지금 저 사람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바닥, 내 거잖아. 5년 전에 제가 산 건물이에요. 아들 자수성가 이미지 지켜주려고 이름 숨겼던 그 건물. 준호도 모르고 유진이도 모릅니다. 40년 젓갈 팔아서 산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요. 내 건물에서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유진이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냄새나요, 어머님. 손 치워요. 그리고 준호. 고개를 돌리던 준호. 눈도 마주치지 않던 준호.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버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을 젓갈 팔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그 돈으로 의대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이 건물도 샀어요. 그런데 냄새 난다고, 손 치우라고 사람들 앞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40년을 참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온 대답이라면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만식.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네, 사장님. 전화기 너머로 소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 지금 병원인데요. 네, 사장님. 전화기 너머로 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겨우 눌렀어요. 소장님, 저 지금 병원인데요. 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 병원이요. 준호 병원. 아, 소장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말을 꺼내려다 목이 막혔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사장님? 소장님. 네. 나 지금 쫓겨났어요. 예. 내 건물에서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앞이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안 와도 돼요. 아니요. 가야죠. 소장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0분이면 가요. 거기 계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세상에 나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갈게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아시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병원 앞에 섰어요.
최만식 소장님이 내렸습니다. 62의 남자였어요. 머리가 반백이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무뚝뚝하게 생겼지만 눈빛은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10년 전부터 이 건물을 관리해 준 사람이에요. 제가 건물 살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사장님, 소장님이 다가왔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왜 이래요? 우셨어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다 티나는데.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요. 차 타세요. 저는 소장님을 따라 차에 탔어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운전석에 앉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저는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 온 것부터, 국 끓여서 온 것부터, 로비에서 기다린 것, VIP 병동에 올라간 것, 회장님이 손 잡아준 것, 그리고 유진이가 소리친 것. 냄새나요, 어머님. 손 치워요. 그 말까지 다 했어요. 소장님이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네. 보안 요원이 데려다 줬고요? 네. 소장님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아들은요? 아들은 뭐 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모른 척 했어요? 네. 소장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뭐가요? 한 달 전에요.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그 며느리가 건물 매입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건물 팔 생각 없냐고요. 병원이 잘 되니까 아예 건물을 사고 싶다고. 유진이가요? 네. 원무과장이라고 전화 왔어요. 건물주 연락처 달라고. 직접 협상하고 싶다고.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 건물을 사려고 했다고요? 내 건물을요? 뭐라고 했어요? 건물주가 매각 의사 없다고 했죠. 근데 이상한 게요. 자꾸 캐물어요. 건물주가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공개 안 하신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가 건물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을 사려고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시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건물 관련 연락은 다 소장님이 받았습니다. 제가 나서면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요.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좀 찜찜해서 준비해 둔 게 있어요. 뭔데요? 소장님이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뭐예요, 이게? 공문이요. 임대인 명의로 된 공문.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안에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봤어요. 시설 개선 및 운영 관련 안내문. 보내는 사람 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인 이정숙. 저는 그 이름을 한참 쳐다봤어요. 이걸 왜 준비해 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찜찜해서요. 소장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네.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요. 소장님이 서류 봉투를 더 꺼냈습니다. 언제든 증명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저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들한테 보여줄까? 며느리 앞에서 펼쳐 보일까? 사장님, 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5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려고요. 젓갈 장수 엄마한테 건물 받아서 병원 차렸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꺼내면 다 끝나요. 준호의 자존심, 준호의 이미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벽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방금 쫓겨났습니다. 냄새난다고, 손 치우라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요. 내 아들은 모른 척 했고요. 소장님, 네. 나 이걸로 이기고 싶지 않아요. 네. 난 그냥 엄마로 남고 싶었어요. 뒤에서 지켜보는 엄마로.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사장님을 엄마로 안 보고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를 냄새나는 늙은이로 봤어요. 병원 이미지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엄마로 안 봤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뭘 원하는 걸까? 복수? 아니에요. 몰살?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어요.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냄새난다고 쫓아내지 말고, 창피하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려면요. 네. 저 사람들이 사장님을 무시 못하게 해야 해요. 어떻게요? 사장님이 누군지 알려줘야죠. 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정숙. 내 이름. 5년 동안 숨겼던 이름. 이걸 꺼내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40년을 참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거라면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네. 나 지금 올라가면 안 되겠어요. 소장님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건물주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걸로 뭐가 바뀌겠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물주인 거 알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태도 바꿔서 어머님, 어머님 하겠지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겉으로만 바뀌는 거잖아요. 속은 그대로고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지 진심이 아니에요.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유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준호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소장님, 아까 유진이가 건물 사려고 했다고 했죠? 네. 왜 사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병원이 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돼요? 월세 3개월이나 밀렸는데? 소장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이상하네. 뭔가 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내야 해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봐야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요? 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사람으로요. 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사장님 설마. 네. 그 설마예요. 저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든 간병하는 사람이든 저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인간 다 봤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소장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이걸 꺼낼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를 했어요. 남대문 시장 뒷골목에 있는 헌옷 가게를 찾았습니다. 간병인들이 입는 조끼를 샀어요. 연두색 조끼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도 구했어요. 굽이 달아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젓갈 파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걸어보기도 했어요.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굴러온 제가 이 정도 연기를 못하겠습니까? 소장님이 병원 사정을 알아봐 줬습니다. 간병인 출입은 자유롭다고 했어요. VIP 병동만 아니면 신분 확인도 안 한다고요. 저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손톱 밑에 낀 때를 일부러 빼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등의 주름도 그대로 뒀어요. 어차피 간병하는 늙은이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주차장 옆에 직원 통로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미리 알려준 곳이었어요.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3층에서 내렸습니다. 일반 병동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환자 보호자들이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요. 그게 편했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원무과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어요. 벽에 붙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 의료기기 대금 얼마야? 직원이 대답했어요. 3억 2천이요. 계약서는 여기 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4억으로 고쳐. 차액은 내가 챙길 테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억으로 고치라고요? 8천만 원을 부풀리라는 거였어요.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원장님한테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숫자에 관심 없어. 내가 다 처리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뭐? 유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누구 밥 먹여주는지 알아? 나한테 잘 보여야 월급 받는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저게 횡령이었습니다. 의료기기 대금을 부풀려서 차액을 챙기는 거요. 내 아들 병원에서 며느리가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들으면 당장 뛰어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로 갔어요.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더 알아낼 게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7층 VIP 병동은 출입이 어려웠지만 원장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어요. 원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임대료는 내야 해. 유진이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오빠 가게 살리는 게 먼저야. 오빠 가게? 또라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병원도 힘든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 엄마처럼 냄새나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준호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시어머니가 젓갈장수라고 소문나면 우리 병원 이미지 어떻게 돼?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니한테 뭐 해준 거 있어? 가난하게 키워놓고 혼자 고생만 시킨 거 아니야? 저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게 며느리가 생각하는 저였어요. 가난하게 키워놓고 혼자 고생만 시킨 사람. 40년 동안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일했는데 그 돈으로 준호를 의대 보냈는데 혼자 고생만 시켰다고요. 유진이 말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건물주 바뀌었다며? 응. 경매로 넘어갔는데 새 건물주가 누군지 안 알려줘.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개인 사정으로 비공개라고만 해. 이상하네. 왜 숨겨? 몰라. 아무튼 새 건물주한테 연락이 안 돼. 빨리 알아내. 임대료 밀린 거 협상해야 하잖아. 1주년 행사 전에 정리해야지. 알았어. 아, 그리고 1주년 행사 때 네 엄마 절대 부르지 마. 알았지? 응. 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응.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엄마를 부르지 말라는 말에 반박 한마디 없이 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밤 9시였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병원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또 간병인 차림으로 들어갔어요. 5층 원장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봤습니다. 준호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잠이 든 건지 지쳐서 쓰러진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어요. 먹다 남은 삼각김밥 포장지도 보였습니다. 강남 유명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가져온 보온병을 꺼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갈비탕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국이었어요. 원장실 문 앞에 살짝 놓아두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준호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병인이에요. 잘못 왔네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후문으로 나가려는데 화장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어요.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걱정 마. 이번 달에도 보내줄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나오냐고? 내가 알아서 해. 오빠는 가게 걱정만 해. 유진이가 웃었어요. 1주년 행사 끝나면 더 보내줄게. 그때 한 번에 정리하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어요. 유진이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친정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저는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황 변호사였어요. 10년 전부터 제 자산 관리를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병원 법인 신용정보랑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건물주 권한으로 열람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명품 가방 320만 원, 또 가방 450만 원, 호텔 스위트룸 200만 원. 이게 병원 카드로요? 네. 한 달 카드값만 1,0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송금 내역인데요. 친정 오빠 계좌로 5천만 원이 3번 나갔어요. 3번이요? 네.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병원 돈으로 친정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증거되는 거죠? 네. 공식 자료니까요. 법인 카드 남용이랑 배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뭐요? 병원 직원 한 명이 저희 쪽으로 연락해 왔어요. 직원이요? 네. 원무가 김대리라는 분인데요. 며느리분한테 시달리다 못해 그만두려고 했대요. 왜 연락을 했대요? 밀린 급여가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 건물주한테 제보하고 싶다고요. 자기가 아는 걸 다 말해주겠다고. 뭘 알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계약서 원본이랑 실제 견적서를 갖고 있대요. 금액이 다르다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견적서는 3억 2천인데 계약서는 4억이래요. 제가 들은 게 맞네요. 네. 그 차액을 며느리분이 챙겼다고요. 리베이트예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법인 카드 남용, 친정 송금, 전부 증거가 있었어요. 그 직원 만나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뭐요? 1주년 행사가 2주 뒤에요. 2주. 저는 창밖을 봤어요. 2주 뒤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준호 만나볼래요? 아드님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기회요. 엄마가 1주년 행사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 대답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거야.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4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최준호입니다.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나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아니, 그게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얼굴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뭔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점심때 30분만 시간 낼게요. 병원 근처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고작 30분이었어요.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이라니. 가슴이 쓰렸지만 그래도 만나주겠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허름한 분식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식당에서는 준호가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분식집이라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 준호가 고등학생 때 둘이서 떡볶이 먹으러 다니곤 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떡볶이 2그릇을 시켜놨어요. 준호가 매운 걸 좋아했거든요. 떡볶이에 순대 찍어 먹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준호야, 1주년 행사에 엄마가 가도 되겠니?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었습니다. 12시 정각에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빼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기름때가 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곳에서 밥 먹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의자에 앉기 전에 손수건을 꺼내 자리를 닦았습니다. 의자 등받이까지 쓱쓱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떡볶이 먹던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뭐 먹을래? 엄마가 살게. 안 먹어요. 시간 없어서. 준호가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이미 시켜둔 떡볶이 2그릇이 나오자 준호 앞에 하나를 밀어줬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병원에서 제대로 못 먹지? 준호가 떡볶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뭔가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할 말이나 하세요. 뭔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준호야. 네. 1주년 행사 있잖아. 준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거기 엄마가 가도 되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애미가 아들 병원 1주년인데 축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오지 말라고요. 제발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짜증과 답답함, 그리고 뭔가 절박한 게 섞여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말해봐. 저 사람들한테 엄마를 뭐라고 소개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인천에서 젓갈 파는 할머니요? 시장에서 새우젓 담그는 장수요? 젓갈 파는 할머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으면 저 창피해서 죽어요. 아시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이 친정은 사업가 집안이에요. 손님들 다 강남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엄마가 젓갈장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눈치 좀 채세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냥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없는 듯이? 죽은 듯이요. 죽은 듯이?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어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제가 모은 거예요. 많지 않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권 몇 장과 만 원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고 반으로 접힌 것도 있었어요. 세어보니 50만 원이었습니다. 고작 50만 원. 강남 유명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돈이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사라져 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젓갈 담그고 그 돈으로 학비 대고 의대 보내고 그런데 50만 원 던지며 사라지라니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준호한테는 이만큼의 돈도 없었던 거예요. 유진이한테 경제권을 다 빼앗기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점심 아끼고 택시 안 타고 그렇게 모은 돈일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떡볶이는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저 갈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식어가는 떡볶이 2그릇과 구겨진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손님, 아드님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좋으시겠어요. 저는 떡볶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에 섞였어요. 아니요. 남이에요. 아주 남.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떡볶이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50만 원. 이건 준호가 엄마한테 매긴 값이었습니다. 그 세월 키운 값이 50만 원이었어요. 분식집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기만 했어요. 가슴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미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43년 동안 품었던 모정이 방금 준호가 던진 50만 원의 값이 매겨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예요. 네, 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1주년 행사날 끝낼 거예요. 정말요? 네. 기자들도 부르고 경찰도 대기시켜요. 증거자료 다 준비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사장님, 정말 하시게요? 아드님이. 아들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은 월세 밀린 세입자 최 원장일 뿐이에요. 봐줄 거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전화를 끊고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햇살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1주년 행사 날. 그 화려한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주마. 기다려라, 최준호. 네가 엄마를 버렸으니 이제 엄마도 너를 남으로 대하겠다. 1주년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63살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어요. 시장에서 젓갈 파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주로 서야 했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맞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이었어요. 겉보기엔 수수했지만 원단이 달랐습니다. 만져보면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곧아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숙, 오늘은 젓갈장수가 아니야. 건물주야. 알겠지? 황 변호사가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황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고 경찰도 연락해뒀어요. 김 대리는 행사장 안에서 대기 중이에요. 신호 주시면 증거자료 넘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번창하세요. 온갖 화려한 꽃들이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명품 옷을 걸친 여자들,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 다들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준호가 저를 창피해했던 거예요. 젓갈 냄새 나는 엄마가 오면 체면이 깎인다고요.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들이 어떻게 노는지 지켜봐야 했어요. 황 변호사가 행사장 안에서 보내온 영상을 봤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행사장이 떴어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고급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이런 행사를 벌이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단상 위에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렸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은 저희 친정 아버지의 헌신적인 지원과 제 내조로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사업 망해서 돈 뜯어가고 있으면서요. 내조는커녕 병원 돈을 빼돌리고 있으면서요. 유진이 아버지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배를 내밀고 으스대며 말했어요. 사위는 내가 아들처럼 키웠지. 근본 없는 놈 건져줬더니 이렇게 보답하네. 근본 없는 놈. 그 말이 귀를 찔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영감 사업 망했다던데. 맞아. 사위 병원에 빨대 꽂으려고 저러는 거 다 알지. 준호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창피함과 분노를 꾹꾹 눌러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동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폈습니다. 행사장 입구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초청장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이 회장님 오셨습니다. 명단 확인해 보세요.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실례했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장 맨 뒤에 섰어요. 아직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상에서는 케이크 커팅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모두들 단상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초 뒤 행사장 조명이 파하고 나갔습니다. 음악도 뚝 끊겼어요.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무슨 일이지? 유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렸어요. 관리실 뭐해? 당장 불 켜. 그때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크린만 환하게 빛났어요.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공지 마이너스 건물주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행사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유진이 얼굴이 스크린 빛에 비쳤습니다.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쳐?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떴습니다. 새 건물주 이정숙 회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정숙?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지면서 제 모습이 드러났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63살 여자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저는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 주인 이정숙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유진이 아버지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젓갈 파는 여자가 무슨 건물주야? 헛소리 작작하고 나가. 저는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황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현재 이정숙 회장님이십니다. 정식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유진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이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강유진 씨, 월세 3개월 밀린 거 알고 있죠? 내용 증명도 받으셨고요. 유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죠?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명품 가방 320만 원, 또 가방 450만 원, 호텔 스위트룸 200만 원.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저게 뭐야? 병원 카드로 저런 걸 샀다고? 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강유진 씨가 병원법인 카드로 개인 쇼핑한 내역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친정 오빠 계좌로 5천만 원, 또 5천만 원, 또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돈을 친정에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행사장이 술렁거렸어요. 횡령 아니야? 저러고도 병원 운영한다고?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의료기기 견적서와 계약서가 나란히 떴어요. 견적서는 3억 2천만 원, 계약서는 4억. 이건 의료기기 리베이트 증거입니다. 8천만 원 차액을 강유진 씨가 챙겼어요. 유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야. 어떻게 이런 걸? 그때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제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강유진 씨, 강태호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나 안 가. 유진이 아버지가 경찰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저항하시면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2년이 젓갈장수 주제에 감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안 두시든지요. 감옥에서 하세요. 경찰이 유진이와 유진이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유진이가 발버둥치며 끌려갔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구겨지고 높이 올린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조금 전까지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여자가 범죄자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행사장 문이 닫혔어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보였어요. 굳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 앞에 마주 섰습니다. 코앞이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최 원장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거였습니다. 월세 3개월 밀린 거 일주일 안에 정산해 주세요. 아니면 강제 퇴거 절차 들어갑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돌아서서 행사장을 빠져나갔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금 제 손으로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렸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게 맞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준호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워도 돼. 원망해도 돼.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해. 네가 일어서면 그때 엄마가 다시 갈게.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젓갈을 담그고 손님을 맞고 흥정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준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요. 황 변호사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유진이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유진이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진이 아버지는 실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강남 병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건 거의 없었다고요. 어디로 갔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아드님 소식 알아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 있대요? 인천 소래포구 근처예요. 작은 의원을 하고 계세요. 인천이라고요. 강남이 아니라 인천이라니. 화려한 곳이 아니라 포구 근처 작은 의원이라니. 어떤 의원인데요?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 곳이래요.
진료비도 거의 안 받고요. 형편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봐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변한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소래포구에 도착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40년 동안 제 몸에 배어있던 바로 그 냄새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준호 의원. 금색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흰색 글씨였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의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버텼는데 막상 만나려니 다리가 떨렸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대기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강남병원의 화려한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어촌 마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준호가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머니, 약 꼭 챙겨 드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강남에서 들었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한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는데 원장님 덕에 살았어요. 별 말씀을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남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거든요. 영업용 웃음만 짓던 아이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내고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헌 의자, 먼지 쌓인 약장.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청소한 게 느껴졌어요.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가 의대 입학했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43살 먹은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50만 원 던지고 사라지라고 하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진이한테 끌려다니면서 정작 저를 키워준 어머니를 저버렸어요.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이러지 마. 준호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마를 손으로 감쌌어요. 강남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강남에서 관리받던 매끈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 손잡고 직접 청소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굳은 살도 박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랬듯이 평생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동네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냄새가 왜 그런 건지. 무슨 냄새? 젓갈 냄새요. 바다 냄새요. 준호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여기 어르신들한테서도 그 냄새가 나요. 평생 바다에서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냄새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냄새가 어머니가 저 키우느라 평생 일한 증거였어요. 준호가 제 손을 가져다가 코에 갖다 댔어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이게 어머니 냄새잖아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는 것 같았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윈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 바보야.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원한 게 그거야. 네가 행복한 거,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준호가 제 등을 껴안았어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원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환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가 저희를 보고 조용히 다시 닫았습니다. 한참 뒤에 울음을 그쳤어요. 준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창피하지 않아요. 뭐가? 어머니가 젓갈장수인 거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웃었어요. 시장에서 평생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의대 보내시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준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야윈 볼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시간이 지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이 냄새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냄새가 결국 아들을 다시 데려왔으니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시장 가는 길에 손 꼭 잡고 따라오던 그때처럼요. 어머니,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뭘로 사게? 돈도 없으면서. 준호가 피식 웃었어요. 회 먹어요. 여기 포구라 싱싱해요. 네가 회를 사?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많이 먹을 거야.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포구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젓갈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평생 저를 따라다니던 그 냄새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이 냄새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냄새가 결국 아들을 다시 데려왔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봐요. 매주요. 그래. 시장에도 갈게요. 어머니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할게요. 그래. 창피해하지 않을게요. 다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자주 올게. 여기 의원에 청소도 해주고 어르신들한테 젓갈도 갖다 드릴게. 어머니 새우젓이요?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 네가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면 새우젓 비벼서 먹였지. 기억나요.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노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젓갈 냄새 나는 손과 거칠어진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에 멍 하나 품고 사시는 분 계세요? 오늘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밥 한 끼, 손 한 번.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우리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주인공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